안녕하세요. 며칠 전 기사에 임상 중인 비형간염 치료제에 환자들이 기대해도 될 만한 소식인지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랜선 진료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마일드 지방간은 뭔가요? 헤파틱 파렌카이말 덴시티가 감소되어 있고 얼룩덜룩하게 보인다고 복부 CT에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 마일드 지방간은,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는데 지방간 등급이 3개가 있어요. 초기 지방간, 중등도 지방간, 고등도 지방간이면 여기에 초기 지방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마일드 지방간이라고 지금은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간을 진단하게 되는 영상 도구가 초음파 아니면 CT일 경우가 많은데, 초음파에서는 지방간이 하얗게 보이고요, CT에서는 지방간이 검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CT를 찍으셨고 헤파틱 파렌카이말 덴시티가 감소되어 있다, 간이 까맣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고, 얼룩덜룩하다는 거는 지방간이 골고루게 이렇게 쌓인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지방이 좀 더 많이 쌓이고 어느 부분은 지방이 좀 덜 쌓이고, 그러니까 고르지 않은 지방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질문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어머니가 간 초음파에서 물혹이 큰 게 있어서 근데 몇 cm인지 안 알려주셨고 CT를 좀 찍어보자 예약하라고만 하시고 약도 없었고 처방도 없었고 CT가 열흘 후에 잡혔다. 지금 뭐 복부 팽만이 엄청 심한데 일단 집에 돌려보냈다.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돌려보낸 건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간 낭종, 간 물혹이 한 10cm, 15cm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순 낭종, 단순 누록의 경우에는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당장 약을 먹거나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선생님이 CT를 찍자고 한 이유는 이제쯤 결과 나오셨죠? 그 단순 낭종인지, 그 다음에 그게 정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면 또 초음파에서 보는 거랑 CT에서 보는 거랑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그 복부 팽만 증상이 정말 이 물혹 때문에 생기는 건지를 알아보시려고 했던 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만약 관련은 없다, 물혹은 큰데 이 복부 팽만 일으키는 증상이 물혹 때문은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냥 경과관찰 갖고 사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정말 물혹이 커서 이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뭔가 막 누르거나 그런 증상이 생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배액술이라고 하는데 경피죠. 물혹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서 물 뺀다든지, 그리고 경화술, 이제 물혹이 더 커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하는 시술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판단, 임상적 판단은 의사분이랑 조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 환자분 질문을 볼게요. 간경화 환자 과일을 먹어도 되냐? 간경화 판정 2년 정도 됐는데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있고 친구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아유, 이거 뭐 술을 끊으신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업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셨고 과일 먹어도 되죠. 드셔도 돼요. 다만 우리 간경화의 원인 중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니까 뭐 살이 쪄서 간경화가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과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다시 체중이 증가하면서 간에 좀 안 좋은 영향 끼칠 수 있으니까 그 대강의 체중이랑 그다음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인지 아닌지 여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있다고 무조건 뭐 과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마음 편히 드세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간 이식을 수술하고 나셔서 면역 억제제로 서티카안이라는 걸 먹고 있는데,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를 수 있냐, 이식 환자들이 당뇨약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간 이식을 하고 나서 이식 후에 새로 당뇨를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약 30%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은 제가 여기 링크로 하나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 면역 억제제에는 스테로이드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정말 전형적인 면역 억제들도 있는데, 걔네들이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워낙 이제 간이 좋아지다 보니까 환자들의 액티비티라든지 식사량이 증가하면서 조금 뭐 그런 대사성 질환이나 당뇨가 증가한다는 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3분의 1 정도, 30% 정도는 당뇨가 생길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다음 질문 볼게요. 섬유화 검사가 3.4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3.4면 참고로 완전 정상이에요. 굳지 않은 간. 간이 많이 딱딱하고 안 좋으면 20에서 30 이렇게도 수치가 나올 수 있냐? 그 파이브로 스캔, 우리 간섬유화 스캔은 점수 측정 가능한 게 0점부터 75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5점 이상부터는 간경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간경화 환자는 15점에서 75점까지 어떤 숫자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15점이면 간경화 중에서 좀 상태가 좋은 간경화고, 75점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굳은 간경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5점 만점을 찍은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이 조금 이런 75점 정도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태호님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와 CT 검사상 거친가는 무조건 간경화로 판단하냐? 피 수치 문제 없고 비장 문제 없고 복수황달 없고 식도 정맥류 없이도 간경화 진단할 수 있냐? 네, 간경화 진단은 영상 검사가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 수치 문제 없고 비장 문제 없고 복수 없고 황달 없고 식도 정맥류 없고 이거를 대상성 간경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없는 간경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만 간경화가 있는 분들 대상성 간경화 존재하고 이거를 진단하는 골드 스탠다드는 초음파나 CT. 두 번째, 비알코올성이라든지 알코올성이라든지 지방간으로 인한 간염, 거칠어진 간은 원래 간으로 돌아가지는 않나요?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알코올 같은 경우는 완전 간경화 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간경화 전 단계라면 술을 끊게 되면 극단적으로 간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비알코올성 지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통 뭐 간경화 전 단계, 보통 우리가 뭐 F2나 F3 단계에서는 기존 몸무게의 10% 이상을 뺀다. 그러면 섬유화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이나 알코올성 모두 거꾸로 갈 수 있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질문 볼게요. 간섬유와 수치가 29.7이 나왔고 식도 정맥류가 있었고 간경화 중기 판정을 받았고 투약 중입니다. 정맥류로 인한 혈압 강화제도 투약 중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8만에서 9만 왔다 갔다 합니다. 6개월 후에 간섬유화 및 위내시경 검사의 결과가 안 좋으면 정맥류 수술을 받는 게 좋은가? 이게 식도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이 저희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내시경적으로 결찰수라는 거 제가 이전에 한번 동영상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있고 정맥류가 많이 크지 않으면 저런 혈압 강화제, 하강제로 혈압약 일종인데 그걸 써서 정맥류 쪽으로 가는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6개월 있다가 그거를 뭐 파이브로 스캔을 보고 결정하지는 않고 아마 임상상으로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보통 6개월 있다가 아예 바로 내시경을 직접 보고 내시경 상에서 실제로 뭐 정맥류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곧 터질 것 같은 사인이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약을 쓰고 난 이후에 좋아지는 것 같으면 굳이 결찰수를 안 갈 때도 있고 이거 약 썼는데도 계속 터질 것 같고 정맥류가 점점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시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준영님 한번 볼게요. 췌장암이 걱정이 돼서 CT를 찍은 지 3개월이 지났다. 50대 초반 남성이시고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 어느 정도 주기로 검사하는 게 맞는 건가? 이 췌장암은 여러분 조기 검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검진 중에 췌장암이 없는 이유가 어떤 검사를 해도 췌장암을 조기 발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초음파가 어쨌든 췌장의 전체를 보는 거는 어려운 환자분들이 꽤 있거든요. 췌장이 이렇게 막 길고 꼬리 같은 거는 좀 깊숙이 있고 한데 뱃살이 많다든지 막 이런 경우에는 안 보이니까요. 그럼 이제 결국 CT를 찍어야 정확한데 CT를 몇 개월마다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CT 찍는다 무조건 다 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방사능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정말 뭐 1년마다 찍는지 6개월마다 찍는지 이런 에비던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췌장 전문 담당하시는 교수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서 한번 모시고 와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기사에 임상 중인 비형간염 치료제에 환자들이 기대해도 될 만한 소식인지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그 비형간염, 소위 얘기하는 C형간염처럼 완치하기 위한 많은 약제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정리되면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뭔가 그 임상이라는 게 뭐 임상 2상, 3상, 그 다음에 또 시판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결과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희망 가지시고 C형간염처럼 언젠가 확 완치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다음 우리 환자분 질문.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출혈이 없는 식도 정맥류 환자는 34kg짜리 1, 2회성으로 하루에 몇 번씩 들었다 내렸다 해도 될까요? 이 무게를 좀 치시는 우리 헬스 하시는 환자분이신 것 같아요. 차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몇 번을 반복해야 하는데 무리가 가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간경화 환자들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간경화 환자분들은 근육량 감소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원래는 운동을 시킵니다. 운동을 하는 게 좋다. 뭐 무산소든 유산소든 하라고 얘기를 드는데 유일하게 예외인 게 정맥류가 있는 환자분들이에요. 특히 식도 정맥류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건 좀 1990년대 연구가 많긴 한데 운동을 이렇게 무산소, 무게 많이 드는 운동을 하면 정맥류 쪽으로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맥류가 터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식도종 메뉴가 있는 분들은 운동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어떻겠냐가 과거의 가이드라인이었고, 요새는 데이터가 조금 적어서 이거 뭐 정확히 이게 답입니다라고 얘기해 드릴 만한 건 아직은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릴게요. 식도정맥류가 우리가 이제 그레이드가 있어요. 안 터질 만한 애들이 있고, 이거 곧 터지겠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낮은 애들이면은 사실 뭐 34kg짜리 1, 2회성으로 하루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드는 건 아마 큰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식도정맥류가 그레이드 2나 3 이상으로 곧 터질 것처럼 굉장히 부풀어 있는 환자들은 진짜 운 없이 우 이렇게 힘을 주다가 그쪽으로 압력이 되면서 빵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식도정맥류의 그레이드가 어떤가, 곧 터질 만한 친구인가 아니면 터지지 않을 만한 친구인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레이드와 레드 칼라 사인, 즉 얼마나 터질 만한 거, 이 두 개를 같이 종합을 해서 담당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전문가이신 존 페트루시님이 질문 오랜만에 올려주셔서, 이분은 저보다 많이 하셔서 사실 제가 이번 질문도 감염내과 선생님한테 겨우 물어가지고 지금 답변을 준비를 했네요. 일단 가족분들이 모두 코로나가 좀 걸리셔서 고생을 좀 하셨는데, 아버님이 비리어드를 드시고 있어서 다행히 아버님은 좀 수월하게 넘어가셨나 봐요. 그래서 실제 이 비리어드가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간 질환자의 경우에 팍스로비드 처방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일단 이 비리어드를 먹으면 코로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없고, 혹시 아버님 뭐 우루사 드시는 건 없나요? 제가 예전 그 올린 영상 보면 우루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위중도를 좀 낮춰줄 수 있다 그런 건 있는데, 비리어드만 드시는 거겠죠? 도움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거는 데이터가 없대요. 그리고 혹시 몰라 감염내과 쌤한테도 물어봤는데 비리어드를 먹으면 코로나가 뭐 약해진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두 개가 있어요. 팍스로비드랑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가 있는데, 보통 이제 팍스로비드가 우리가 먹는 약으로 처방하는 거고, 렘데시비르가 주사약으로 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팍스로비드는 우리가 차일드 퓨어 클래스 C, 그러니까 간경화 중에서 비대상성 간경화 환자한테는 가급적 처방을 조금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고, 차일드 A는 무조건 먹어도 된다, 차일드 B는 괜찮겠지 라고 아마 레코멘데이션은 돼 있고 데이터는 아직 없는 상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버님이 제가 그때 기존에 글 올려주셨던 걸로 판단을 했을 때는 차일드 퓨어 클래스 A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물론 뭐 간암 치료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 뭐 고주파 치료실이나 이런 게 보통 간 기능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팍스로비드 드시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우리 간경화 환자분들이 코로나로 입원해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미 입원을 했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렘데시비드를 맞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입원 환자니까 주사약 쓰기가 좀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랜선 진료실 여기까지 할게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